2023년 7월 15일 군무원 대비 3월달 시험 본 전범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당하는 자료를 원하시면 민족군무원학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학습자료실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1번부터 나갈게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자, 1번. 성격과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성격. 우리가 배웠어요. 가치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 정의를 내려보면 성격은 뭐 알아요. 유전적,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굳어진 나만의 성격.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유사한 사람은 있겠죠. 가치관은 뭘까요? 가치관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가치관, 어떤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게 가치관이에요.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달라요. 술 먹는 거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 피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바뀐다는 소리는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데 거의 안 바뀐다. 성격 참 특이하네. 농담이고, 농담이고요. 자, 맞는 얘기예요. 가치관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치관이 자꾸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하죠. 하지만 가치관은 변합니다. 변해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는 게 흠이었어요. 연예인들이 이혼하면 아예 TV에도 출연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창피해서 흠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대대적으로 알리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혼이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은 이혼이.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혼한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가치관에 혼란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뀌어요,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 게 유일한 게 있는데 그건 진리라고 하죠, 우리 진리.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관이나 성격은 변합니다. 1번, 성격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유전적인 거, 또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거, 또 살아가면서 상황적인 거에 맞춰서 성격도 변하고 뭐도 변한다? 가치관도 변해요. 1번 맞죠, 그러면? 2번, 내재론자가 있고 또 반대로 뭐가 있죠? 외재론자 있어요. 자, 내재론자는 뭐냐? 아주 강성인 사람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게 내재론자. 외재론자는요.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 정해진 운명을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의욕도 없고 동기 수준도 낮고. 알겠죠? 그럼 2번 맞는 거죠? 내재론자는 외재론자의 동기 수준이 높다. 맞잖아요. 내가 개척하는 거니까. 로키치의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자, 행복은 궁극적 가치예요, 수단적 가치예요? 궁극적 가치.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면성실해야 되죠? 근면성실하면 수단적 가치. 4번 알포티는 가치관을 6개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종교적 가치, 심리적 가치, 해결적 가치는 없죠. 해결적 가치가 없고 뭐예요? 이론적 가치. 6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포티의 가치관.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 7번 기출문제로 나온 건데, 자, 7S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7S 기억나시죠? 7S 거기 나오는 어떤 거 있어요? Shared Value 공유 가치, 스트러지 전략, 스킬, 시너지는 해당하지 않고 스트럭처, 시스템, 스텝, 스타일까지 총 7가지 7S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귀인 이론은 놈놈낫 난난롭 기억나시죠? 그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일괄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맞는 거 뭐냐?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1번 나와 다른 사람과의 행동 결과가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과
행동 결과가 다르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합의한다, 합의하지 않는다. 합의가 낮다. 정답. 1번은 합의성이 낮다예요. 2번, 나와 다른 사람과 행동 결과가 같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합의성이 높다라고요. 할 수 있겠죠? 이거 모르거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서운합니다. 제가 계속 이론할 때 엄청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알겠죠? 높낮, 낮낮. 자, 그러면 이전까지 나는 잘해왔는데, 이전까지 잘해왔대요.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 이번에 외부 영향 때문에 이번만 나는 못한 거다. 나의 과거죠? 나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낮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잘했는데 지금도 잘해요. 일관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4번, 나의 전체적인 행동가 좋은데 특정 부분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만 이것 때문에 요번만 결과가 달랐다. 이거 바로 뭐예요? 특이성이 낮다. 맞아요? 특이성이 낮다. 특이성이 높다죠. 여러분, 이번만 특이한 게 다른 거다. 다른 게 높아야지만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특이성이 낮다가 아니라 특이성이 높다. 특이성이 낮은 거는 특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이성이 뭐다? 높다라고요. 됐죠? 자, 3번. 이웃회전 섬유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역시 계속 나오잖아요. 주문량이 커지고 재고 주문 비용과 자본 비용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커지고 주문 비용과 재고 부족 비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당연하죠?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5번. 셀프 리더십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셀프 리더십. 리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리더십, 셀프. 네, 3번에 보면 3번 보세요. 외재적 동기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셀프 리더십은요.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재적인 거죠. 내재적 동기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재. 그 정답은 3번이죠. 자, 6번. 민치버그의 의사결정 역할.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했고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기업에서는 이 민치버그의 경영 역할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군무원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한 번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 다 외우라고 했죠. 민치버그 경영 역할 세 가지겠어요. 대인관계 역할이 있고 정보관리 역할이 있고 의사결정자적 역할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세 가지 종류 외우시고 그리고 대인관계 역할에서는 대표자, 리더, 연락자가 있고 정보관리자 역할에서는 탐색자, 보급자, 대변인이 있고 의사결정 역할로서는 기업가, 분쟁 해결자, 자원배분자, 협상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건 뭐냐? 1번이네요. 단위 조직의 대표자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조직의 대표자 역할. 조직의 대표자 역할. 자, 조직의 대표자니까 대인관계 역할이 되는 거죠. 조직의 대표자 역할. 아시겠죠? 단위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의 대표자 역할. 아시겠죠? 이거는 대인관계적인 역할이에요. 물어본 건 뭘 물어봤죠? 여기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물어봤죠. 의사결정자 역할. 정답 1번이 되겠고 7번. 허쉬와 블랜차드가 제시한 상황적 리더십.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자, 여기에 부하 직원의 성숙도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 건데 부하 직원의 성숙도가 성숙도가 높은 거 성숙도가 낮은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긴 뭐였죠? 여기는 부하 직원의 성숙도가 낮으면 여기는 낮으니까 지시하는 거. 지시보다는 조금은 더 관계지향적인 걸로 발전하는 지도. 됐죠? 요 두 개는 부하 직원의 성숙도가 낮은 거예요. 부하 직원의 성숙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함께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리고 아예 관계도 저버리는, 아예 위임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때는 부하 직원의 성숙도가 아주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 그래프. 정말 시험도 많이 난다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올바르다는 거. 정답은 1번 틀렸네요. 1번. 높은 과업지향적과 낮은 관계지향적인 거죠.
높은이 아니라 지도형 2번도 틀렸네요. 지도형 높은 과업지향군과 높은 관계지향 틀렸고 3번도 틀렸네요. 정답 4번 올바른 거 찾는 거네요. 4번이네요. 4번. 3번도 틀렸어요.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과업지향점과 높은 관계지향이죠. 기억나시죠? 이거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BSC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BSC의 4가지 측면 모두 알아주셔야 돼요. 내부 교육 관점까지. 4번을 보면 조직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갖추기 위한 역량에 기반을 둔 평가 방식이에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보고 그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역량 평가죠. 그래서 역량에 기반을 둔 평가 방식은 역량 평가입니다. 역량 평가. 자, 9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종업원이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거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봉사 정신을 강요한 것은 누구라고 했죠? 포드라고 했어요. 포드. 그래서 포드는 기업가 정신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서 지금 자동차가 너무 비싸니까 대량 생산체계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싸게 대중화시키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봉사 정신은 무조건 포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 두 개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은 기업의 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유지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다른 기업에 경제적으로 우위 확보하는 거래요. 새로운 경영 전략은 무엇이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기업 간 상호협력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말하는 거죠. 해외 자회사 제도, 해외 자회사를 두는 거죠. 글로벌 소싱,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업 경영에 임해야 되는 거고 프랜차이즈, 라이선싱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 전부 우리가 하나씩 배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전략적 제휴인 거고 11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동기부여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내용에 대한 이론이 시험 문제에 가장 중요하긴 한데 1번부터 보면은 하스버그의 2요인 이론이 있어요. 2요인 이론. 자, 하스버그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뭐와 뭐로 구분했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동기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다? 종업원들이 늘 만족하는 거. 위생 요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늘 불만족하는 것들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를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이 동기 요인은 만족하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한 요인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월급은 동기예요, 위생이에요? 위생이에요. 월급은 위생이에요. 인센티브, 성과급은? 성과급은 동기죠. 성과급은 동기예요. 하지만 월급은 위생 요인이에요. 여러분 월급을 매월 지급을 할 때 월급에 불만을 가졌다고 월급을 좀 올려줬어요. 일시적으로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또 불만 생겨요. 하지만 성과급은요. 불만을 가질 요소가 없어요. 성과급, 인센티브는. 왜? 내가 한 만큼 갖고 오니까. 다른 직원과의 관계는요. 직원과의 관계는 위생이에요. 직원과의 관계는 위생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원과의 관계는 위생이에요. 그러면 위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문제 보면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고 느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고 느껴도 일시적이에요. 곧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좋다고 느껴지는 건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정답은 1번. 12번. 자산의 효율적 활용도를 나타낸 거,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낸 걸 올바르지 않은 거,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성 비율 중에 2번이 틀렸네요. 안정성 지표는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 비율은 총 자산을 나눠야 되는데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거죠. 총 부채를 나누기 뭐로요? 총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산분의 부채가 되는 거죠.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 13번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중에 사회적 균형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균형 요인에 해당하는 거 기업의 지불 능력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불 능력 이 자체는 사회적 균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역의 수급상이나 경쟁 기업의 임금 수준이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은 모두 해당이 하죠. 사회적 균형 요소에. 하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은 뭐죠?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17번 가격과 관련된 다음 용어 중에 10,000원짜리 제품에서 1,000원 미만의 가격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1,000원 이상의 가격을 인식한다. 1,000원 이상의 가격을 인식하는 거래요. 그러면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가 바로 뭐다? JND. 인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는 뭐다? 이게 웨버 상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회계상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올바르지 않은 건 뭐죠? 4번이죠. 제품 전시회를 통해서 외국 바이어와 10억 원의 수출 계약, 수주 계약을 맺고 MOU를 교환했대요. 이거를 어떻게 회계에 넣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16번을 어려워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자, NPV 즉 순현가,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 순현가하고 IRR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 IRR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면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A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대요. 자, 얼마를 투자했어요? 초기에 5천만 원 투자했대요. 근데 마지막 말기에 얼마가 됐대요? 6천만 원 됐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의미인지? 여기까지 모르는 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있어요? 민서 씨 얼마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20만 원. 20만 원을 투자할 거예요. 초기 투자 20만 원. 1년 동안 돈을 굴려가지고 말에 얼마가 됐느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투자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동안 굴려보니까 나중에 꼭 1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말에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얼마 늘어났어요? 1,000만 원 늘었죠. 1,000만 원. 그런데 문제에 보면 이율이 나와요. 이율이 나와요. 이율이 나올 거 어디? 여기 단 나오네요. 할인율은 얼마다? 연 20%다. 할인율이 연 20%라는 건 이율이 20%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왜 할인하냐? 금액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 20%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이율이 20%래요. 할인율이 20%. 자, 5천만 원을요. 20%로 1년 동안에 은행에 넣어놔요. 20% 금리로.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투자를 안 해도 어차피 20% 이율이 붙는 건데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현재가가 얼마가 돼요? 현재 순현가라고 할게요. 순현가는 잘 보세요. 0원이에요. 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5천만 원을 가지고 20% 이율을 주는데 그러면은 이자 1,000만 원부터 갖고 6천만 원이 되는데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해서 6천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또이 아니에요, 그냥. 순현가는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0보다 크면.
지금 투자를 안 해도 어차피 6천만 원인데 굳이 투자를 뭐하러 해요? 투자를 했는데 이거 5,5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하면 바보죠. 손해보는 거예요. 0보다 밑으면 손해보는 거라 그게. 순효과가 0원인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미래의 그 돈이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기예금 같은 거, 정기적금 거 들을 때 또는 어디 뭐 연금보험 이런 거 들을 때 나중에 얼마를 주겠다. 그럼 그 돈하고 오늘날 이율을 비교해 봐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원래 나는 5천 투자했는데 6천을 벌었어요. 6천이 됐어요. 1,0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물어보는 내부 수익률. 내부의 수익률은 연 20% 이율과 내부 수익률은 같게 해야 됩니다. 같은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왜냐면 자 나는 5천 투자했는데 6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로 잡지 않으면 나는 어쨌든 1,000만 원을 더 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번 거예요? 번 건 아니죠. 그게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할인율. 20%를 할인해 준 거예요. 20%를 벌었으니까 20%를 할인해 줘야 또이또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얼마? 20%인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과 비례합니다. 알겠죠? 비례해요.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하고 똑같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 앞으로 구할 줄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할인율대로 똑같이 맞춰주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모르면 5천 투자했는데 6천 맞는데요. 이게 20%래요. 20% 할인한 거구나. 내부 수익은 20%구나.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과 같다, 비례한다. 이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게 하는 게 IRR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게 하는 게. 이게 말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순현가가 뭔지, IRR이 뭔지. 17번. 등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당연히 4번이죠. 그러면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부채 더하기 자본이 뭐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 뭐예요? 자산이죠? 거기 수익을 왜 빼요? 수익을 더해야죠. 비용도 더했는데 수익도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이또이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더해야죠, 당연히 수익을. 18번.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시장의 가출 요건을 올바르지 않은 것. 시장의 크기는 최대한 작아야 된다. 최대한 작아야 돼요? 적정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해야 되고 검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19번. 지수평을법에 의해서 6월의 수요 예측값을 구하면 얼마냐?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6월 거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복잡하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 답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자, 시작해 볼게요. 자, 4월 달이 있고, 5월 달이 있고, 6월 달이 있어요. 자, 먼저 4월 달에서 5월 달로 넘어간 거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지수평할 상수를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지수평할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 먼저 구해볼게요. 지수평할 상수를. 자, 4월 달에 예측을 했어요. 뭐로? 5월 달 거로. 그러면 4월 달에 예측해서 5월 달 거의 실제 예측값은 얼마? 5월 달 예측값은 얼마에 보니까? 5월 달 실제 예측값 68이죠? 자, 그러면 5월 달 예측값 볼게요. 68은 4월 달에 예측한 거 얼마? 70 더하기 지수평할 상수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판매가 된 것은 60이죠. 60 마이너스 70 이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0.2 여기 쌈이 아니라 2 됐죠?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0.2가 돼야 되죠. 아, 지수평할 상수는 0.2구나 라는 거 우선 구했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6월 거 구할 거예요. 6월 거. 자, 6월 거는 얼마래요? 수요 예측값이. 몰라 우리가. 모르죠? 근데 5월 달에 얼마 예측을 했어요? 예측한 값이. 5월 달에 예측한 값은? 예측한 거 얼마예요? 68.
똑같아요. 68 더하기 얼마라고요? 0.2. 근데 실제 수요가 얼마래요? 80 마이너스 68. 이게 답인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12. 12에 이거니까 2.4. 이거 더하니까 정답은 70.4. 예측을 해보면 대략 70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예측을 해보면. 할 수 있겠죠? 정답은 70이 답인 겁니다. 20번. 브랜드 자산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요, 브랜드 자산의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다? 아니에요. 브랜드 인지도는 플러스 인지도가 있고 마이너스 인지도가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는 플러스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산 형성에 아주 긍정적이지만 마이너스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자산이 꼭 필요하다 했는데 마이너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생각할 때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21번 현대적 생산관리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4번이죠. 여러 부품을 정확한 시기에 생산 조립하기 위해서 계획과 조립. 이거는 언제예요? 초창기. 태동기죠. 태동기. 생산관리의 태동기. 자, 22번. 수혜지키법 중에 최근의 자료가 과거의 자료를 미래를 더 잡아나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아까 계산했던 지수평월 상수죠. 그러니까 지수평월 상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수평월 상수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최근의 변화가 미래를 제일 잘 예측한다. 가장 전년도께 제일 잘 예측한다라는 걸로 활용하는 지수평월법이에요. 23번. JIT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여러분, just in time, JI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불량률이 아니라 아이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딜레이 타임. 그리고 품질 효과 개선 등도 있겠죠. 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물건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은 요거죠. JIT의 장점, 품질 향상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 활용이 있으니까 요거. 이거 우리 이론서에 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자, 24번. EOQ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경제적 주문이야, EOQ. 아주 중요한 거죠. EOQ. 자, EOQ 이 그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은 주문량이고 Y축은 비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라인이 바로 뭐냐?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재고 유지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 주문량이 계속 많아지면 비용은 점점점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된 요 곡선, 이거는 주문 비용. 즉 주문량이 높아지면은 주문 비용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경제적 주문량이고, 그게 U자 형태로 나와 있는 총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 아시는 거고,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건 2번이죠. 주문량이 커지면 주문 비용과 재고 부족 비용은 작아지겠죠. 재고 유지 비용과 자본 비용은 당연히 커지는 거죠.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 안 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되고, 25번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토머스는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갈등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관리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성과 비협조성 요 두 가지로 우선 구분을 하는데, X축은 협조냐 비협조냐, 그리고 독단성이냐 독단성이 약하냐를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용이라고 하면 협조적인데 독단적이지 않아요. 수용이에요. 수용 전략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 반대로 비협조적인데 독단성이 강해요. 그럼 이때는 이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비협조적인데 독단성도 약해요. 그럼 서로 갈등을 회피해요. 어보이드 시킵니다. 협조적인데 독단성도 있어요. 그럼 함께 협동안에 나가는 거예요. 함께 협동. 그리고 적당한 독단성과 적당한 협동성, 타협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올바른 건 4번이네요. 갈등 해결 의도 중에 최상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효과적인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기억나시죠? 어느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요, 이 중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알겠죠?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달에 실시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